네,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요 시장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SK스퀘어가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기사인데 왜 DB하이텍 매각 이슈가 매번 시장에서 솔솔 나오는지 오늘 저희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한국 드라마의 3편이 중국에서 추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총 5편의 K-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완화 분위기에 따른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DB하이텍의 인수설입니다. 단독 기사기는 하지만 DB하이텍이 SK스퀘어에 인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왜 한 번씩 DB하이텍의 매각 얘기가 시장에서 꼭 도는 걸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DB하이텍 인수설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네. 그 작년 8월만 해도 LX 그룹에서도 인수설이 있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쇼티지가 일으키면서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이번 인수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SK 그룹이 이제 SK 스퀘어와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 스퀘어가 ICT 산업의 여러 기업들을 M&A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DB 파운드리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DB하이텍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다가 네. 그 최근에 SK 스퀘어의 자회사인 SK 플래닛이 크래프톤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을 하는데 요 금액이 DB하이텍을 인수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 금액이 얼마냐면은 현재 DB하이텍이 시가총액이 한 3조 1천억 되거든요. 그 DB하이텍의 그 12.4%가 이제 DB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요 주식 금액을 따져 보니까 약 3,590억 됩니다. 이번에 SK 플래닛이 그 크래프톤 주식 2.7%를 매각하면 요 정도 금액이 되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 좀 하면 인여권을 하면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설에 불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8인치 파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요거 아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지분을 인수하려면 우호 지분 그러니까 10.4%는 DB그룹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지분까지 합치면 17%까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금액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 추진설과 관련해서 SK스퀘어와 DB그룹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DB하이텍의 매각 얘기가 시장 안에서 꾸준하게 제기가 되는 만큼 네. 어찌됐든 간에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DB하이텍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네. DB하이텍의 몸집이 많이 너무 크지는 커졌어요.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매각 이슈가 솔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정말 현실 가능한 부분인 건지. 저는 오히려 네. 매각 이슈가 나왔더라면 그 이전에 약 3천억 설에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DB하이텍의 경쟁력을 보면 지금은 사실은 너무 몸집이 사실 커진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8인치 웨이퍼 시장에서 DB하이텍이 약간 그 옛날에는 중저가를 해서 그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강점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2022년 올해 수주량을 거의 다 채운 상태까지 지금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몸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이 인수설에 그렇게 설득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수하는 SK 하이닉스가 굳이 DB하이텍이라는 물음표 달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SK 하이닉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 이전에 그 이미 가지고 있는 8인치 웨이퍼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 중시장에. 그걸 확장하면 되는데 왜라는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달리고요. 실제 그 DB하이텍의 강점이 뭐냐면 원래 8인치 그 파운드리 그 웨이퍼 그 시장에서 DB하이텍의 강점은 그전에는 그 DID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칩을 맹점으로 이게 굉장히 저가예요.
근데 약간 고가가 뭐냐면 파워 IC라든지 자동차용 IC인데 이 부분의 기술력이 좀 올라오는 바람에 올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33%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죠. 그리고 그 바람에 주가도 오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타이밍에 인수한다는 것은 약간 그 설득력을 좀 더 두 번째 이런 이유 중에 하나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업황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8인치 파운드리 업황은 호황이 진행 중인 건지 업황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이 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굳이 왜 8인치? 10인치도 좋은데? 라는 거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가 그 10인치 파운드리 기업들은 거대한 기업들이 있죠. 대만 TSMC라든지 뭐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가격 올린다고 TSMC가 맞습니다. 8인치 기사 났던데. 예. 네. 그런데 8인치가 왜 강점이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12인치 웨이퍼들은 그 원약 고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반도체를 만드는 데 비해서 DB 하이텍의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주문용 반도체들은 굉장히 품종은 다양하지만 소량으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10인치는 맞지 않죠. 그래서 8인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8인치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들이 이미 12인치 웨이퍼 장비에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인치 장비를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인치가 이제 고가가 되는 이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8인치 업체들이 다 맞습니다. 증설에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네, 증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12인치 웨이프 증설을 하지 않느냐는 설이 나왔는데 이 거꾸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12인치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8인치를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이 생산 그 극대화를 통해서 캐파를 늘리는 게 오히려 좀 지금 전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캐파가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증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이율 배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지고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보면 또 이게 또 한계에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2인치 파운드리와 비교했을 때 수급 불균형이 조금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네. 그러니까 8인치에 갈 만한 것 중에 약간 고가들은 지금 12인치 웨이프로 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있지만 역시 문제는 여전히 그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브 I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인치로 가기에는 단가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8인치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기 때문에 쇼티지 현상은 올해는 계속 이제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인치 파운드리 업황과 더불어 뭐 DB 하이텍의 실적 추정치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DB 하이텍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시장에서 평가는 네. DB 하이텍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업체를 봐야 되겠죠. 네. DB 하이텍의 바로 위에 있는 업체가 파워라고 미국에 있는 8인치 파운드리인데 작년에 인텔이 M&A를 했죠. 인텔이 M&A를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8인치 가까이 받고 있다는 거고 이제 비슷한 업체가 어디 있냐면은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와 뱅가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퍼가 15배예요. 그런데 DB 하이텍은 여전히 퍼가 5.6배밖에 안 됩니다. 네, 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가평가되어 있는 거고 퍼뿐만 아니라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작년에 매출이 1조 3, 4천억에 영업이익 33%인데 올해는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60% 온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분명히 보실 때 네. 매출 영업이익을 계속 보셔야 되고 8인치 웨이퍼의 쇼티지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보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 기업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인치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DB 하이텍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DB 하이텍의 맞습니다. 메가 인수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K-드라마 얘기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뭐 중국에서 방영이 된다 이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더 중국에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뭐 속도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벌써 잊은 것 같지만 이 한한령이 2017년부터 있었어요. 네. 굉장히 됐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달 28일 날 이미 한중 외교장관 화상 때 이런 분위기를 무르익었다고 봐요. 그런 이제 요 외교장관 회의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오문희가 중국에 방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CJ ENM의 세 편 있죠. 슬기로운 간판생활 네. 그리고 또 오해영, 인왕우 남자 이 세 편이 갑자기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의 방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맞물리는데 시점은 외교부 장관 회의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만났을 때 올해가 한중 문화 30주년이니까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런 이제 물꼬를 튼 중요한 사유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저번 북경 올림픽 때 반중 증서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약간 긴장을 한 부분도 이번에 이런 한한령을 일부 푼 것도 한 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좀 글로벌리한 헤게모니를 가진 미국 같은 파워를 가진 중국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로 이런 한한령 같은 문제로 중국에 대한 반중 증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탐탁치 않은 게 중국의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는데 이 물꼬가 얼마나 빨리 열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뭐 섹터나 종목에 다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인가요? 어때요? 우선 네.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 11월 달쯤인가에 보면 한국 화장품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한한령 일리는 것이 아니냐 하다가 지금 다시 수그러들었죠. 저는 한한령의 가장 테마주는 기대감은 역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콘텐츠도 있고 화장품도 있지만 게임 시장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포톤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슨 같은 게 얼마나 주가가 오르는 한한령이 열렸다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좀 시그널로 봐야 되고. 왜 중국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넥슨 같은 경우도요. 네. 이 작년 중국 매출이 800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던전 파이트라든지 이런 중국에 보면 이 매출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중국의 게임 시장이 약 4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한령이 게임이 제대로 풀린다면 한국 게임 업체들의 중국 매출은 상당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게임 크래포톤이라든지 넥슨에 먼저 아마 시장이 열릴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컨텐츠는 열리긴 하지만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고 네. 두 번째 큰 시장은 사실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의 매출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게임과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네.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좀 대표되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터주들도 뭐 중국과 관련된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터주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엔터주는 이렇게 보면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오히려 리오프닝 시장이 훨씬 크죠. 예, 이제 네. 시장 반응을 보면 리오프닝 시장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시장이 훨씬 크고 이미 뭐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다시 뭐 이런 사태 때문에 하고 있지만 엔터주의 경우에는 중국의 모멘텀도 일부 있긴 하지만 리오프닝이 첫 번째 포텐셜이고 두 번째는 역시 뭐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시너지가 더 두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를 볼 때는 중국 수혜주는 한 영향력을 30% 본다면 리오프닝과 주변 시너지가 있는 메타버스 NFT 같은 연관성으로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판단하는 데서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드라마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 키워드로 우리가 각각의 섹터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두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마켓세븐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